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데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 우리 몸을 이루는 전체 세포의 숫자는 약 6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 세포들이 우리의 심장을 만들기도 하고 뼈를 이루기도 하고 피를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세포에 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하고 같이 태어난 60조 개의 세포는 나하고 평생 살다가 내가 저 세상에 갈 때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의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세포들은 매일 태어나고 죽는 일들을 반복을 한답니다. 우리 피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딱 태어나서 피가 다시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0일 정도 지나면 오늘 태어난 피가 그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태어나고 매일 죽는 거죠. 그래서 120일 정도 지나면 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랍니다. 피부를 이루는 세포들은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신생세포로 딱 출발을 해서 몸속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 단계로 변하는 게 뭐냐면 진피로 바뀐대요. 진피가 그 다음 단계로 바뀌는 게 표피로 바뀐답니다. 근데 이 표피가 생을 마감할 때가 오는데 그 마감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목욕탕에서 마감하는데 우리 목욕탕 가면 때타올로 밀죠? 그게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오죠. 그래서 피부는 신생세포, 진피, 표피, 때로 생을 마감하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약 4달에서 5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뼈는 어떨까요? 뼈는 안 그럴 것 같죠? 단단하니까. 뼈도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린대요. 네. 진짜입니다. 맞아요.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오늘 딱 태어난 뼈 세포가 태어나서 다시 파골되는데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새로 태어나서 죽는 데 걸리는 시간이 4개월. 피부가 4개월에서 5개월. 뼈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전에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고난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기가 생활의 습관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이론에 딱 접목을 시켜보면 습관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약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바뀌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몸도 거꾸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건강에 관한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해 주실 분은 체질을 알면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체질은요 딱 보면 갖고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경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체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그리고 사람 몸에 따라서요 좋은 운동이 있고 안 좋은 운동이 있답니다. 그것까지 한번 다 들어보시도록 한번 할 텐데 오늘 강의를 해주실 장석근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체질을 알면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체질 라이프 세계로 잠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체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혹시 체질을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예.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 내 체질을 알기 위해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또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 보석 같은 경우에 나는 가짜만 하면 몸에 뭐 두드러기처럼 뭐가 나는 것 같아. 또 나는 너무 예민해서 어디 여행을 가서 잠자리가 바뀌면 잠도 못 자는 스타일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한여름이라도 찬물로 샤워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또 어떤 사람은 한겨울이라도 선풍기를 끌어안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각기 다른 면역 체계와 대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것을 다 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 장과
건강 100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체질을 알고 또 모르시는 분은 참고적으로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맞춰보시는 데 강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사상체질, 이게 어느 나라의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중국이요? 네. 사상체질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입니다. 네. 이미 100여 년 전에 태양인 동무 이재마 선생님께서 정립하신 학문이면서 의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긴 거에 따라서 생리, 병리 형상도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아픈 곳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을 알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 또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 형성을 맺거나 또는 직장이라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성생활을 한다든지 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이 체질을 응용해서 나한테 맞는 거, 더 이상 옆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딱 나한테만 맞게 여러분들이 인생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오장육부의 강약에 따라서 다 다른 체형을 갖게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넙대대하게 생긴 폐음인이라는 체질도 있고요. 또 얼굴도 크지 않으면서 턱이 뾰족한 소음인이라는 체질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병리 생리 현상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체질을 알면 나한테 더 좋고 더 이로운 거, 더 좋은 먹거리라든지 또는 영양학뿐만 아니라 건강학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라이프 스타일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상체질은 말 그대로 4가지의 체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양인인데요. 이 태양인이라는 체질은 굉장히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체질입니다. 폐가 강하니 어떤 운동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심폐지구력 운동 중에서 그렇죠. 마라톤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 중에 보면 수영 선수나 마라톤 선수들이 굉장히 태양인에 많습니다. 자, 태양인하고 정반대인 장기를 갖고 있는 간은 좋으나 폐가 약한 저같이 생긴 태음인 체질이 있습니다. 또 저 같은 체질은 담배를 피지도 못할 뿐더러 누가 담배를 피면 제가 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달리기는 못해도 단거리는 잘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이 너 간이 좋으니까 술 매일 마실 수 있겠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론 뭐 도움도 되겠지만 술은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취장이 굉장히 강하고 신장이 약한 소양인이라는 체질도 있습니다. 자, 이 체질은 유난히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요. 특히 가슴이라든지 어깨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소양인하고 정반대의 장기를 갖고 있는 소음인이라는 체질이 있는데요. 이 체질은 말 그대로 신장은 강하나 치장이 너무 약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치장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예, 정확히 알고 계세요. 또 혈액순환도 그렇고요. 네. 치장이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하게 하는 역할은 영양 흡수입니다. 근데 그래서 영양 흡수가 낮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반적 변비도 많겠고요. 또 영양 흡수가 많지 않아서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고 머리도 크지 않다라는 게 이 체질의 특징입니다. 인구의 약 한 25%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태음인은 인구의 50%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양인도 인구의 한 25%를 추정하고 있지만 태양인이라는 체질은 딸랑 2%에 이게 어디까지나 추정치이지만 사실 이 추정치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근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5명은 딱 저같이 옆집 쌀집 아저씨 같이 푸근하고 전형적인 아줌마와 아저씨와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체질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오장육부에 따라서 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체질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사실 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 체질을 다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꾸 서구화되고 생활이나 학습에 의해서 자꾸 변해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떤 한의사분님은 목소리로도 그 사람 체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사람의 기질을 보고 또는 직업을 보고 얼굴 색깔을 보고 하신다는 분도 있지만 체질을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와 닿게 나는 딱 무슨 체질이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는 여기도 같고 나는 저쪽도 같고 이러신 분도 있다라는 거죠. 요즘 피서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과일 다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과일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체질을 알면 나한테 맞는 과일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당장 뭐 여행을 간다, 야유회를 간다, 혹은 등산을 간다 할 때 이왕이면 내 체질에 맞는 과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산소 때문에 죽어갑니다. 자, 내 몸에 쌓이는 나쁜 산소, 일명 미친 산소라고 하는 이 산소가 뭘까요? 네, 그렇죠.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사람은 노화가 되는데요. 이 노화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위해서 과일 안에 듬뿍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항산화 물질이 듬뿍 들어있는 과일을 내 체질에 맞춰 먹는다면 여러분들이 더 금상첨화일 텐데요. 태양인이라는 체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딸기라든지 포도 이렇게 좀 과일이 냉체질을 좀 드시면 좋겠고요. 음료로는 모과나 솔잎차 또는 쑥차라든지 오가피를 드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몸에 열이 많은 이런 소양인들은 수박이라든지 참외, 바나나 또는 메론 등을 드시면 좋겠고요. 또 녹차라든지 또는 알로에 또는 영지를 드시면 소양인들한테 더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같이 열 많은 태음인에게는 열이 많으니까 찬 성분의 과일과 찬 성분의 음료를 드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배, 밤, 매실이라든지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자두도 태음인에게 좋은 음식이고요. 또 매실차라든지 오미자, 우롱차 이런 걸 더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역력이 항상 떨어진다 하고 또는 저질 체력이라고 부른다고 항상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 소음인들은 사과나 귤, 복숭아 또는 토마토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홍차라든지 인삼차 또는 꿀차가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그러면 소음인인데 몸이 차니 그러면은 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음식은 음과 양의 조화를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음인이 오이를 먹고 싶은데 오이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의 음식인 오이가 양의 음식을 만난다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의 음식인 부추랑 같이 먹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오이만 먹지 않고 오이 소박이랑 같이 먹는 겁니다. 자, 저 같은 태음인은 뿌리 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등푸른 생선은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고등어를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무를 넣어서 그래서 고등어 무조림 또는 시래기 조림을 해서 먹으면 제 체질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뭐가 나쁘니 먹지 말아라, 뭐가 좋으니 이것만 먹어라가 아니라 체질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것들 같이 응용해서 병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를 가시거나 또는 약속이 있어서 내 체질을 좀 안다면 나한테 맞는 식단을 여러분들이 다시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체질을 알았다 해서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에 나가서 야, 나는 소음인이라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 이러면 그 모임에서 결국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서는 충분히 드시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뭘 사 먹겠다 또는 영양을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이왕이면 내 체질에 맞는 영양학으로
식단을 짜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뭐 디톡스다, 안티에이징이다, 뭐 해독이다, 면역력이다 해가지고 건강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추세에 따라서 방송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현미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현미가 나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체질을 안다면 나는 현미를 더 먹을 수 있는지 또는 덜 먹을 수 있는지를 구별할 수도 있는데요. 태양인이라든지 소양인에게는 사실 현미밥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의 75%나 되는 태음인과 음인한테 좋은 음식이 현미 음식입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이왕이면 내 체질을 알면 나한테 맞는 식단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러분들 다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보석 다 좋아하시죠? 예. 체질을 알면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한테 맞춰서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인 어디가 약하다고 했죠, 제가? 간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손은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다 아실 텐데요. 간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기관의 손은 바로 엄지입니다. 그래서 간 기운이 약한 태양인에게 엄지손가락에 금반지를 껴서 기운을 올려주면 될 것이고요. 또 소음인은 어디가 약하다고 했죠? 소음인. 치장이 약하니까 치장의 기운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금반지를 껴주시면 소음인의 기운을 더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같이 폐가 약한 태음인은 어디에다 금반지를 끼면 좋을까요, 그럼요? 네, 제가 어디에 끼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약지에다가 끼면 폐의 기운을 더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양이는 그러면 어느 손가락에, 그렇죠.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껴서 신장의 기운을 올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체질을 알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도 조금씩 더 이로울 수가 있는데요. 자, 폐가 강한 태양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하지만 이 체질들은 심신수련을 위해서 뭐 명상이라든지 단전호흡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같이 생긴 이 태음인들은 땀도 잘 납니다. 게다가 땀을 흘려야만 좋은 체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소음인이란 체질은 또 땀도 잘 안 나지만 땀 나봐야 별로 좋은 체질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랑이라든지 또 주변 분들과 운동하실 때 너는 땀이 났으니까 운동을 잘한 것이고 나는 땀이 안 났으니까 운동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체질에 따라서 땀 많이 나는 체질이 있고 땀을 흘려봐야 좋지 않은 체질도 있으니 이 두 체질이 만나서 운동할 때에는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배려한다면 혹사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음인들이 대부분 몸이 차다고 뭐 수족냉증도 있고 하다고 했는데요. 이 체질이 그러면 뜨거운 것을 좋아하느냐? 물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 나오면은 또 현기증처럼 핑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은 전신욕을 하기보다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한다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각기 다른 대사 작용을 하고 면역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체질에 맞는 또는 나에게 맞는 모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 강의 주제처럼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체질이 작년 우리나라에서 한류 문화 포럼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김치, 또 그렇죠. 인삼도 있고요. 뭐 한글도 있고 또 제 전공인 태권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사상 체질만큼 우수하고 사상 체질만큼 전 세계화할 수 있는 컨텐츠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사상 체질에 대한 우수성을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은 성격 유형 분석을 할 때 뭐 혈액형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A형 남자는 어떻고, 뭐 한국 사람은 더해요. 뭐 띠르도 갖고 하잖아요. 뭐 말띠 여자는 뭐 어떻고, 더 심한 사람은 뭐 혈액형뿐만 아니라 별자리 갖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 무슨 별자리에 너는 어떠고. 이게 다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을 유추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성격 유형 분석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넘버원은 뭐라고요? 그렇죠. 사상체질학입니다. 사상체질학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우리나라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든 사람은 딱 사상체질로 다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체질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체질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유추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체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하는 게 다르다고 했는데요. 체질에 따른 컬러도 여러분들이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유난히 이 색의 옷을 입었더니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나는 이 옷만 입으면 왠지 기운이 떨어지고 또 남들이 봐도 영 불편해 보인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높은 통계에 의하면 저같이 생긴 태음인에게는 흰색과 노란색이 굉장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폐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흰색과 노란색이 그 사람한테 계속 착용을 하고 있으면 폐의 기운을 올려준다라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밝은 계열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올려줄 수가 있고요. 자, 소음인은 제가 봐도 여기 소음인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소음인에게 제일 좋은 색은 주황과 빨강입니다. 하지만 주황과 빨강이지만 안 좋은 색도 있어요. 뭐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주황과 빨강만큼 에너지를 못 받는 색이 바로 파랑과 검정입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소양인이 입어야 할 파랑과 검정은 잠시 비켜주시고 그러니까 주황이라든지 빨간색을 입으셔서 기운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소양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은색과 파란색을 입으시면 그 사람의 기운도 올라가지만 보는 사람도 굉장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인은 초록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의 옷을 입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어디 가서 했더니 그러면 나는 맨날 빨간색만 입느냐 이러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든지 체질을 알면 응용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소음인이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거나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들 속옷이나 아까 말씀드린 반지로서 보상을 해주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아라 또는 뭐만 해라 이렇게 맹신하기보다는 내 체질에 맞게 보상도 할 수 있고 내 체질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되신 것 같습니까? 다음에 또 체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체질을 알면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인생도 체질과 함께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질은 바꿀 수 있는데 체질은 바꾸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기질이 뭐냐면 여기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보면 처음부터 막 활달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육과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체질은 못 바뀐대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야, 기왕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데 늘 옷을 입고 근데 나한테 맞는 음식, 맞는 운동, 맞는 컬러를 입는다면 건강에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현실 생활에 한번 접목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병이 생기고 질환이 생겨서 우리가 아픈데요. 아픈 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의 아픈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몸에 아프죠.
몸이 아픈 병이 있고 하나는 마음이 아픈 병이 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마음이 아픈 병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거예요. 또 어떤 때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프냐면 이 질환에 걸렸을 때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질환이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는 내 주소도 모르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얼굴도 잃어버리고 그 가장 안타까운 병이 치매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매는 유전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유전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생활의 습관이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생긴다는 건데 오늘 강의는 치매 이길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치매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가시는데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김철수 원장님입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예, 김철수라고 합니다. 오늘 치매 이길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치매로 돌아가시거나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근데 왜 이야기를 드냐면은 저희 장모님이 치매세요. 그래서 제가 치매의 가족입니다. 한 5년 전에 장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김서방, 나 요즘 이상해. 자꾸 깜빡거려. 그리고 어젠가 어저께는 집도 못 찾아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셔갖고 진단을 받았더니 경도 인지장애 내지 치매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쭉 타다 드시면서 지내오셨는데 작년 초에 갑자기 치매가 악화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고 제가 치료에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데 한 7개월 전에 저희 집에 간병인이 바뀌셨어요. 간병인이 그전에도 치매 환자를 한 7, 8년 모시다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한 20일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신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치매 예방약을 해달라 해서 치매 예방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중국 교포신데 한 4, 50년 동안 두통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머리를 제대로 감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치매 예방약을 썼는데 머리가 안 아프고 이제는 감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저희 할머니는 치매를 치료받고 있는 거고 간병인은 치매 예방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는 사람들이 치료도 안 되고 약이 없다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예방 치료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치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치매에 대한 우리 어떤 이 오해 같은 게 없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예방할 수 있을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치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갖고 치매라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동안 잠깐 말씀하시겠어요? 예. 또요? 깜빡깜빡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치매라는 건 이제 단순 건망증하고는 좀 다르죠. 내가 부궤도라지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하고는 다르고 이 사건 전체를 잊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남편이 물 좀 더 주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부엌에 가시더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가서 아니 여보 물 떠다 달라는데 뭐하고 있어 했더니 언제? 까마득히 모르고 뭐 예를 들면은 물 떠다 드리려다 잊어버리고 뭐 컵을 씻고 있는다든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이제 최근 기억이 갑자기 그러니까 최근에 기억 장애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딴 사람 도움 없이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남편 이름이라든지 뭐 자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걸 보통 이제 치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치매는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 50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종류는 많지만은 거기 일정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혈관성 치매로 오고 어떤 경우는 퇴행성 치매로 오고 혈관의 병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져 가는 것도 아닌 잡다한 이유로 오는 거를 이 기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는 크게 그 다발성 경색 치매라고 해서 큰 동맥이 막히면 오는 다발성 경색 치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조그만 동맥이 무수히 막히면은 하나 막힐 때마다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증상인데 이런 게 누적돼서 오는 이 피질라 혈관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피질라 혈관 치매는 이 주로 오는 게 전두엽 앞쪽 내에 깊숙한 곳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병이 오면 주로 전두엽 장애 증상이 오는데, 전두엽 장애 증상은 일반적으로 성격이 바뀌는 게 많고, 그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종종 걸음을 한다든지 운동의 변화가 있다든지 뭐 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이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바람이 안 좋고 사례가 든다든지 이런 증상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심해지면 이제 말도 좀 못하실 수 있고 또 진행이 되면은 운동장애, 그러니까 풍 비슷한 것도 물론 전두엽에서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증상은 이 성격장애와 행동장애를 나타내는 것이 이 전두엽 치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피질화 혈관 치매는 전두엽 증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전두엽 증상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질병은 전두척두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퇴행성 치매의 일종인데 역시 전두엽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고 이제 퇴행성 치매는 주로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한 60% 정도 차지해요. 전체 치매에.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치매라는 병을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척두엽에서 시작해가지고 두정엽을 옮기고 두정엽에서 전두엽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척두엽의 해마라는 것이 부서지면은 기억장애가 심하고, 그러고 이제 언어장애, 뭐 거시기라 한다든지 시방이라든지 뭐 말을 쉽게 못 꺼내는 단어가 잘 오르지 않는 언어장애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계산력의 문제가 오는데, 계산력의 문제가 오니까 뭐 시장을 보거나 금융일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시공간 능력 장애라 그러는데, 이 그러니까 진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길인데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집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은 전두엽 증상으로 성격이 바뀌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 퇴행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두엽 치매, 쉽게 얘기하면 척두엽 치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에 대해서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죠. 그 치매는 불치병이다. 두 번째는 유전병이다. 세 번째는 그건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 이런 대체로 한 3가지 정도의 이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는 발견을 늦게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초기부터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이 진행된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뭐 용서받자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치매지만은 일찍 발견, 그러니까 뭐 경부인지장애 기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초기 치매라든지 이럴 때 발견하면은 충분히 이 대응하고 이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기는 아니더라도 이 초기나 중기인데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성격장애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뭐 이 잠도 안 자든지 이런 행동의 변화가 온 것은 일종의 신경정신병이기 때문에 신경정신 치료를 하면은 잠도 잘 자고 행동도 얌전해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죠. 그러면은 가족들하고도 좋고 환자 자신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일찍 발견해서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쁜 치매를 좋은 치매로 바꿔주는 필요도 있기 때문에 치매는 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전병이다. 그런데 유전적인 소위는 한 5% 정도는 유전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65세 이전에 초로성 치매라 그러죠. 조발성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런 65세 전에 젊은 나이에 오는 초로성 치매는 유전적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한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이 유전적 경향이 많다. 있으면 올 확률이 많다. 그게 15%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도 20% 이하가 유전적인 병이고 80%는 유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전병이더라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타이어가 10만 킬로를 뛸 수 있는 정품을 타고 난 A급 타이어가 있고 그리고 한 7만 킬로 정도 되면 폐기되는 B급 타이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5만 킬로만 되면 폐기되는 C급 타이어가 있다고 볼 때 A급으로 태어났더라도 주인을 잘못 만나서 자갈길 가고 뭐 험한 길 달리고 이러면은 빨리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에 치매가 올 이 머리를 받고 태어났다 그러더라도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게으르고 뭐 무절제하고 이러면 50 전에도 치매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간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한 7만 킬로 뛰면은 폐기해야 되는 타이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잘 손질하면은 뭐 80, 90까지는 치매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부분하고 타고난 소인하고 겹쳐서 치매가 오는 나이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 치매가 제일 끝에 있고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 기간이 한 5년 이거는 이 기억장애가 있다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인지기능 그전에는 다 인지기능 정상이라는데 그전에 5년은 이게 뇌세포가 망가져 가는 기간입니다. 비록 아무런 기억장애를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미 뇌세포가 망가져 가는 기간이고 그 이전 5년 또 5년 그 두 기간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끼거나 뇌세포가 인산화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게 이미 치매가 오기 한 20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를 일찍 예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100세 시대가 되면은 건강한 100세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병든 기간이 많은데 그 병든 기간에 치매 기간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구나 짧든 길든 치매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옆집에 할머니가 1개월 동안 정신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노안으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그 기간은 치매 기간이에요, 의학적으로. 근데 나이를 이제 오래 살게 되면은 그런 기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치매가 늘어난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이 개념을 바꾸시고 치료에 또는 예방에 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염 말고 이제 치매를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뇌세포,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되고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도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은 머리에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피가 잘 통해야죠.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피가 안 통해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늘죠. 그러니까 머리에 피가 잘 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뇌세포를 잘 발달시켜야겠죠. 튼튼하게 막 근육질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뇌세포를 사용하다 보면 독소가 생겨요. 아까 이 예를 들면 활성산소라든지 아밀로이드라든지 이런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덜 생기게 해주거나 빨리 없애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내 안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좀 독한 내 해로운 물질을 자꾸 섭취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피를 잘 돌게 해야 되고 뇌를 잘 발달시켜야 되고 내부에서 생긴 독소를 적게 생기게 하거나 빨리 없애줘야 되고 그리고 밖에서부터 절대로 독소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를 잘 통하게 하려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야 됩니다. 심장도 튼튼해야 되고 혈관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고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압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혈관 질환이 예방이 되면은 혈관성 치매도 예방이 되고 퇴행성 치매도 잘 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퇴행성 치매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퇴행성 치매도 상당히 혈액 공급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내 건강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고 이제 이 혈전이라든지 혈관 내에 찌꺼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혈전을 예방하는 약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유지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머리에다 피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을 하면은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빨라지면서 이 머리에 강제적으로 피가 많이 돌면은 우리가 여름에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은 찌꺼기가 떠내려가듯 혈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게 청소가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전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거를 운동하고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노래를 부르거나 웃거나 그리고 이제 누워서 다리를 올려놓거나 껌을 오래 씹거나 이런 것도 피가 많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머리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많이 써야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는 여기도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은 하기 싫은 걸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뇌세포가 많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뇌에서 신경성장인자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뇌가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뇌를 좋게 하는 첫 번째도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회활동은 뇌도 쓰고 몸도 움직이는 머리와 몸을 같이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뇌를 많이 써야 되는데 뇌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익숙한 일은 뇌를 자극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새로운 일, 어려운 일을 극복해 갈 때 머리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신랑이 물 떠다줘 하면은 떠다주는 사람이 머리를 쓰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머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음 수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 수양은 이 교감신경, 머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억눌리거나 이 혼잡해져 있는 거를 기도를 하거나 마음 수양을 하면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마음 수양하는 것도 머리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소를 줄여야 되는데 독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강하게 이 머리를 쓰면은 머리 지나도록 머리를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이 비타민 C나 비타민 E는 예전부터 해독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즘 폴리페놀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폴리페놀이 많은 성분은 우리 주위에 흔한 것은 이 팥, 그리고 강낭콩, 그리고 딸기, 사과, 그리고 자두, 가지, 그리고 까방콩, 그리고 강황, 그리고 계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피에 제일 이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식물의 색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색소도 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파란색은 간에 들어가서 피로를 풀고 빨간색은 심장에 들어가서 심장에 할을 내린다 그러는데 그게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겁니다. 리코펜이 많아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비장에 들어가서 이 소화 기능도 돕고 흰색은 안토산틴이라는 게 많아가지고 이 도라지라든지 배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많이 쓰는데 이거는 항염증 작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색이나 자주색은 이 안토시아닌이 많은데 이 안토시아닌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교감신경 흥분을 잡아주는, 품어주는 든든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요즘 치매가 많은데요. 디지털을 많이 쓰면 편하긴 하지만 편하면은 태행하죠.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뭐 길을 잘못 찾을 것이고 계산기 쓰면은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그거 말고 게임을 열심히 하면은 이 죽느냐 사느냐에 자꾸 이 길 들이다 보면은 다른 뭐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건 다 없어지겠죠. 예를 들면은 그럼 오직 공격하는 것만 이 커지기 때문에 반사회적이 되거나 이 폭력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력적인 자극이 많으면은 내 후두엽에서 방전이 심하면은 이 한시가 올 수도 있고 소리를 크게 들으면은 이 척두엽이 문제가 돼서 이 한층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치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고 이 담배 술을 안 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 마음을 다스리면은 치매 늦게 오겠죠. 네,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똘똘한 100세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전이 다가 아니다. 유전은 20%예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내 얘기가 아니야가 아니고 왜 우리 보면 그 어머님들 핸드폰 찾다 보면 나중에 보면 냉동실에 있잖아요. 뭐 대리미 지나다가 전화 오면 받고 이런 경우도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치매 이길 수 있다는 게 오늘 강의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